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연애 지상주의자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선생입니다. 긴급 형성된 수요 야부리. 토요 야부리에 이어서 네. 반응이 좋아가지고 저희가 원래는 우리 역사학자 심 선생님 방송을 하려 했으나 네. 선생님이 독감에 걸리셔가지고 그렇죠. 녹음 일정이 살짝 딜레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긴급 편성되었습니다. 원래는 네. 다음 주부터는 매주 수요일에는 심용환과 함께하는 네. 뭐 시사 이야기를 이렇게 해드리기로 했거든요. 역사와 시사. 예. 네. 근데 이제 스케줄이 좀 안 맞아서 이번 주에 바로 녹음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져서 그렇죠. 작년까지는 김 번장을 매일 녹음하던 거를 나눠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녹음하니까 수요일 날 게 비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징검다리식으로.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그 전에 잠깐 네. 저희가 댓글로 올려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우리 동네 핫산 씨가 도대체 뭐 하는 캠페인이냐? 적십자 홈페이지에 가도 없더라. 아직 없겠죠. 네, 이런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요거 일단 답을 조금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마 멀지 않은 불과 며칠 안에 핫산 씨 포맷으로 컨텐츠가 한번 준비됩니다. 네.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적십자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 한국에 정착하게 된 난민들이 많으세요. 그 난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한 명의 시민으로서 정착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의 정착을 돕는 인도주의적인 활동에 대해서 김프로쇼에서도 필요성을 느꼈고 같이 캠페인을 기획해 보기로 해서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제대로 된 설명은 며칠 안에 들으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하고 같이 하는 적십자가 단독으로 하는 프로젝트라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네. 괜찮다 싶으시면 뭐 호응도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네, 별도로 저희가 에피소드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그때 자세히 설명해드리기로 하고 야, 우리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적십자와 함께 그럼 야. NGO랑 캠페인까지 만드는 방송이야. 이 정도면 유명해질만 하지 않겠어? 조금 낯뜨겁네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요즘 저희 김프로쇼안에 역병이 돌고 있다는 유명인병. 유명인병이라고 네. 네. 풍자를 해봤습니다. 네. 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네. 자,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시사 이야기보다는 문화 콘텐츠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네. 잠깐 광고 듣고요. 저희가 2부에서 문화 콘텐츠 기획자 전문가를 한번 모시고 네네. 저희가 이 나영석 PD에 대한 네. 나영석 PD가 만드는 콘텐츠에 대해서 네. 또 김태호 PD가 만드는 콘텐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번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사람들의 영화 시사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뮤지컬 밀리 엘리어트의 윌킨슨 역할을 맡은 최정환입니다. 네. 전문가를 모시겠습니다. 자, 문화 콘텐츠 기획자이자 콘텐츠계에서 꽤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을 하셨던 김 선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맞아요? 네. 문화 콘텐츠 나름 전문가 김 선생입니다. 맞잖아요. 네. 문화 콘텐츠계에 오래 있었어요. 네, 제가 한 15년 이상 커리어를 계속 컨텐츠랑 미디어, 컨텐츠 비즈니스 이렇게 쭉 쌓아왔어요. 네. 네. 그래서 완전 전문가라고 하긴 아직 연차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남들보다는 좀 압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네. 혹은 관심은 있는데 뭐 잘 이제 모르셨거나 네. 아니면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나영석 PD가 만들어내는 뭐 1박 2일부터 시작해서 뭐 요즘에 윤식당 또 시작했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이 있는데 도대체 왜 이게 이렇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며 네네.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문화 콘텐츠 기획자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그렇죠. 네. 일단 지난주 주말 금요일 날 윤식당 시즌2 첫 편이 방송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스페인으로 가서 윤식당을 개업하는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금요일 날 방송했던 편의 시청률이 얼마나 나왔을 것 같으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한 5% 언저리 나왔을까요? 14.2%. 진짜요? 네. 이야. 이거는 공중파 예능에서도 쉽게 달성할 수 없는 시청률이거든요. 그렇죠. 네. 야, 14%나 나왔어요? 그렇죠. 오. 첫 방인데. 야. 네. 이게 나영석 PD 컨텐츠의 힘입니다, 지금. 사실상. 네. 주로 나영석 PD는 TVN에서 컨텐츠들을 쭉 보여줘 왔는데, TVN이 사실 예능은 나영석 PD의 힘으로 지금의 위치에 올라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나영석표 예능은 런칭 됐다 그러면 기본 10% 찍고 갑니다, 일단. 네. 야, 대단하네요. 14.2%를 들으니까 대단한 느낌 오지 않아? 그럼요. 네. 대단하죠. 이게 종편이 14.2 찍기는 뭐 종편은 아니지만 네. 쉽지 않아요. 케이블 채널에서. 하늘의 별이죠. 지상파도 그거는 사실 쉽지 않은. 그렇죠. 네, 10% 넘어가면 일단 선방했다. 네. 뭐 이러기 때문에. 와. 그래서 이 스페인 편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런칭을 했고요. 저도 첫 편을 딱 봤는데 이거는 14.2%는 시작에 불과할 거다. 그 이상 간다라고 단언컨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김치전 부쳐 먹고 뭐 그건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나영석 PD가 원래는 유명하신 분이 이제 1박 2일 연출자로 유명해졌잖아요. 네. KBS 예능에서 1박 2일 연출로 유명세를 탔고 2014년이든가요? 그때 이제 TVN으로 직장을 옮기게 됩니다. CJ에는. 그렇죠. 네. CJ ENM으로 옮기게 난 뒤부터 지금 한 1, 2, 3, 4년 반. 4년? 그쵸. 4년, 만 4년이 안 됐네요. 네. 불과 3년여의 기간 동안에 이뤄냈던 나 PD의 성과는 굉장합니다. 일단은 컨텐츠 이름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꽃보다 시리즈. 꽃보다 남자. 그거는 드라마잖아. 또 꽃보다 노인이었나요? 여러분 미리 꽃보다 할배. 그렇지. 꽃보다 할배. 네. 미리 말씀드리는데 김프로가 TV를 잘 안 봐요. 난 팟캐스트 편집만 하고 있어요. 네. 네. 저 양반은 TV 방송국 다니던 사람이 저렇게 TV를 안 봐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 일단 TVN으로 옮기고 나서 첫 프로그램이 꽃보다 할배였습니다. 꽃보다 할배. 네. 네. 그리고 꽃보다 할배 시즌 1, 2 그리고 꽃보다 누나. 누나 시리즈도 있어요. 김자호 아주머니 돌아가셨던 그리고 이미연 또 뭐 등등 해서 4명의 그때 이서진을 데려간 거 아닌가요? 꽃보다 할배 때부터 이서진이 갔죠. 그때부터 갔나요? 네. 죄송합니다. 진짜 네. 저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네. 꽃보다 할배 4분. 백일섭, 신구, 박근영, 이순재. 4분을 모시는 짐꾼 이서진. 이렇게 5명의 패키지였죠. 그리고 꽃보다 청춘 시리즈가 또 있습니다. 꽃보다 청춘에는 젊은 친구들. 그리고 유희열, 윤상, 이적이 갔던 것도 아마 꽃보다 청춘이었죠. 그건 뭐 한두 번씩 지나가다 본 것 같아요. 네. 네. 그 꽃보다 시리즈가 있어요. 네. 이 정도면은 4년 동안에 공중파 PD들이 그냥 그것만 했다고 해도 박수칠 분량이에요. 그렇지. 그죠?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삼시세끼. 삼시세끼. 그쵸, 삼시세끼가 또 어마어마한 히트작 아니겠습니까? 차승원, 유해진과 그쵸. 네. 그거는 이제 바다편. 그 전에 오리지널 삼시세끼가 이서진, 옥태견. 네. 거기서도 이서진이 등장합니다. 이서진, 옥태견. 그게 전입니까? 그렇죠. 네. 바다 쪽은 차승원, 유해진은 겨울에 네. 약간 스피노프 개념이고요. 오리지널은 이서진이에요. 어. 이 삼시세끼가 벌써 제가 기억하기로도 한 4번, 4시즌을 했어요. 이 분량이 너무 많잖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또 있습니다. 신서유기. 신서유기. 네. 신서유기는 이제 1박 2일 멤버들, 강호동을 위시한 네. 이수근, 강호동, 이승기. 네, 이승기, 은지원, 네, 이렇게 데리고선 중국으로 가서 찍은 웹 예능 했어요. 최초의 웹 예능이에요. 그때는 이제 네. 강호동이 잠정 은퇴하고 많이 힘들 때였죠. 네, 많이 힘들다가 그걸로 컴백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수근도 힘들 때였어요. 그러네요. 저기 뭐 좀 이렇게 노셔가지고. 네. 그렇죠? 그치. 이승기가 이제 구원투수로 들어가가지고 TV 공중파 예능으로 틀 수는 없으니 일단 네이버에서 웹 예능으로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스피노프 돼서 TVN으로 들어와서 신서유기도 시리즈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히트작이었어요. 또 뭐가 있느냐? 윤식당 시즌 1. 네. 네. 그거 이제 동남아에서 보신 적 있나? 윤식당 봤죠. 네. 띄엄띄엄? 그러니까 제가 지나가다가 띄엄띄엄은 봐요. 지금 말씀하신 걸 다 보긴 봤습니다. 네. 뭐 이렇게 즐겨서 보거나 뭐 이러진 않아도 지나가다 한 번씩. 이것도 뭐 굉장히 히트를 쳤죠. 네. 그래서 작년에 사드 때문에 이제 중한 양국의 문화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중국 방송국에서 윤식당을 그대로 패러디해가지고 카피했다는 욕을 먹었던 중찬팅, 네, 중찬팅이라는 그 방송이 또 있을 정도로. 그리고 또 이것만 해도 지금 벌써 혼자 했다고 하면 안 믿어지잖아. 대단하네. 그지? 네. 하나 더 있어요. 알쓸신잡. 알쓸신잡. 네. 네. 알쓸신잡도 나영석 PD의 작품입니다. 야, 도대체 3년 반 동안에 어떻게 이 많은 걸 다 했대? 훌륭하네요. 그리고 하나같이 다 시청률이 짱짱하게 잘 나왔던. 한 개도
이 주저앉은 게 없네요. 물론 말아먹은 게 하나 있긴 합니다. 신혼일기? 신혼일기라고. 네. 구혜선하고 뭐 나왔던. 그렇죠. 구혜선 안지현하고 장윤주 부부가 나왔던. 그게 약간 좀 저조하긴 했지만, 그래도 종편 케이블 시청률 치고는 잘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나영석이라는 하나의 그 연출자가 만들어낸 작품이 이렇게 많아요. 물론 물리적으로는 나영석 PD가 혼자 다 했느냐? 그렇진 않고, 각각의 프랜차이즈들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마블의 어벤져스 유니버스가 있잖아요. 네. 각각의 영화들이 어벤져스로도 보이지만 다 하나씩 있잖아. 그런 것처럼 꽃보다 시리즈, 삼시세끼, 신서유기, 윤식당, 알쓸신잡 이런 것들이 다 나영석 PD랑 파트너 연출자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 다 프랜차이즈마다. 그래서 사실상 그분들이 연출의 메인 키를 잡고 네. 나영석 PD는 CP 역할 비스름하게 ECP 역할을 많이 했죠. 어쨌건 하지만 나영석의 영향력 하에서 만들어진 방송이라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네. 그러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예능이라는 카테고리로 봤을 때 지난 4년 정도를 딱 보면 나영석 표와 그렇지 않은 것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네. 한편에는 가장 큰 것이 나영석 표 예능, 또 한편에는 나머지 기타 다 겁니다. 그리고 나영석 표 예능은 이제는 거대 하나의 프랜차이즈가 됐죠, 사실상. 저 시리즈들은 계속 갑니다, 또. 그리고 이 나영석 PD의 시리즈 프랜차이즈에 화답하는 또는 비슷한 포맷으로 가는 방송이 생겨나게 됐어요. 제일 유명한 게 효린의 민박이죠. 효린의 민박. 네. 섬총사, 밤도깨비, 뭉쳐야 뜬다. 그런 것들이 이 나영석 유니버스의 영향을 받은 방송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포맷이 조금 비슷한 감이 있네요. 상당히 비슷하죠. 네. 캐릭터 구성도 비슷하고. 한때 무한도전이 이제 이렇게 대한민국 예능의 표준들을 매번 갱신해왔던 것처럼 그거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의 예능들이 나왔던 것처럼 그 역할을 지금은 나영석 유니버스가 하고 있다. 김태호 표 콘텐츠하고 네. 나영석 표 콘텐츠하고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많이 다르죠. 네. 네. 그 얘기는 이제 좀 뒤에서 좀 하도록 하고 나영석 표 예능이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가 컨텐츠적으로 볼 때 몇 가지 키워드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거를 나영석의 세계관이라고 보고 싶은데 몇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 그리고 관계, 그리고 여행, 그리고 음식, 그리고 비일상 속의 일상성.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인간. 나영석 표 예능에서는 사람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등장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한도전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 유명해진 5명, 6명이지만 하나의 캐릭터로 기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10년 넘게 굳어진 패턴인 거죠. 그리고 다른 뭐 아는 형님이나 요즘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예능들을 보면 그 사람 자체의 어떤 성정이 보인다기보다는 꽉 짜여진 틀 안에서의 어떤 그 캐릭터. 이런 역할 하나쯤은 있어야 돼. 예를 들어 깐족거리는 사람 하나, 말 잘 안 듣는 사람 하나, 말수는 좀 적지만 바보 같은 사람 하나. 이게 다 캐릭터예요. 그 캐릭터에 적합한 사람을 그때그때 예능인들에서 꽂아 넣는 겁니다. 근데 나영석 표 예능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 본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서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예능인 거예요. 알쓸신잡을 보면 유희열과 유시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예능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능 PD들이 야, 오늘 좋은 캐릭터 없냐? 좋은 진행자 없냐?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원석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꽂아넣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저 사람을 두고 어떤 예능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의 지점이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나영석이라는 연출자가 이서진을 발견했을 때를 저는 회상을 하는데 1박 2일에서 절친 특집으로 해서 이서진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캐릭터는 미대 나온 형이었어. 정규 멤버가 아니었잖아요. 1박 2일에. 그렇죠. 근데 잠깐 게스트로 나와서 한 에피소드를 딴 건데 그때 이서진이란 캐릭터를 눈여겨봤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참 희한한 캐릭터다. 저 사람 개인이 갖고 있는 매력이 있다. 이서진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 해서 상상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방송이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의 그 인물을 구성할 때, 방송 쇼를 구성할 때, 쇼를 기획해놓고 사람을 맞추는 게 아니고, 사람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쇼를 구성을 해요. 다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 시리즈들이 전부 다. 인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이제 관계. 각각 그 인물과의 이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의 재미 요소가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꽃보다 할배에서는 백일섭 선생이 투덜이로 나와요. 캐릭터가. 근데 이제 그게 만들어진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 양반들한테 어떤 캐릭터를 연기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컨트롤 될 수 없는 4명인 겁니다. 이순재, 박근영, 백일섭 신구한테 무슨 역할 지도를 하겠어요. 그냥 풀어놓는 거예요, 그분들을. 자연스럽게 그 4명의 성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백일섭 선생은 무릎이 불편하고 짐 들고 가는 거 싫어하고 4명 중에도 막내였거든요. 투덜이 막내의 모습이 그냥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그 두드러진 그 본래의 성정 플러스 짐꾼 이서진 이 둘 사이의 케미에서 재미 요소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 이서진과 실제 백일섭 사이에 그거를 기가 막히게 캐치를 해내는 거예요. 저 둘 사이에 어떤 재미 요소가 발생하는지를. 그거는 평소에 관찰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방송을 만들기 전에 이서진이라는 연기자가 원래 가지고 있는 성격, 그리고 그 연기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백일섭이라는 캐릭터를 만났을 때 어떻게 케미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사전의 모니터링이 그 연출자 스스로 있는 겁니다. 네. 네. 그게 기가 막히게 잘 맞아 떨어지는 거죠. 평상시라면 둘 다 멀쩡하게 서울 시내 식당에서 만났을 때라면 발생하지 않을 여행지에서라면 어떨까라는 상상력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시리즈들의 그 프랜차이즈들에서는 발견되는 게 캐릭터와 캐릭터가 어떤 상황 속에서 맺어내는 관계들로 재미 요소를 뽑아냅니다. 이런 거는 글쎄요, 예능에서 좀처럼 발견할 수 없었던 코드들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랬겠죠. 그렇죠. 네.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인간극장 같은 인간 다큐멘터리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요소였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큐들은 웃기려고 만든 방송이 아니잖아요.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문제였던 거지. 근데 이 양반은 예능 PD답게 그 안에서의 재미를 발견할 수 있었던 눈을 갖고 있던 거죠. 관계 속에서 하나의 그 재미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꾸준히 추구해요. 그래서 이서진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네 할배를 만났을 때 그 한 시즌, 그리고 그 네 명과 또 다른 곳을 여행할 때 또 다른 관계가 형성되겠죠. 두 번째 만나는 거니까. 그리고 누나들을 만나면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그래서 꽃보다 누나가 나오는 거죠. 네. 더불어서 만약에 저 사람이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밥 먹고 자고 농사 짓고 밥 먹고 자고만 반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것이 삼시세끼인 거예요. 사실은 다큐에 가까운 예능인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예민한 그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이 없다면 거기서 재미를 뽑기 힘들죠. 근데 나영석은 그걸 해냈다. 그걸 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을 텐데 매우 잘 해냈다. 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런 섬총산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영석 스타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저는 여행이에요. 여행. 늘상 여행을 갑니다. 저 중에 여행 안 갔던 게 없어요. 봐봐요. 꽃보다 할배 여행 간 거잖아요. 삼시세끼 이것도 일종의 여행인 겁니다. 그리고 서유기 중국으로 여행 갔잖아요. 윤식당 이제 여행 가서 식당까지 개업을 해. 알쓸신잡도 보면 알겠지만 투어잖아요. 신혼일기도 여행 다니나요? 신혼일기는 여행은 아니었던 것 같아. 아, 그래서 안 좋았나? 그랬나 봐. 근데 알쓸신잡도 그것도 여행 다니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 한 도시를 딱 찍고 거기로 이제 남자 5명 우르르 가가지고 구경한 다음에 밤에 와가지고 술 먹으면서 온갖 지식을 방출하는 것. 인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 모티브는 여행이에요. 네. 그래서 나영석 PD의 모든 작품들은 여행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여행의 모티브로 하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 제 나름대로 이제 뽑은 건데 여행이란 거는 비일상적인 행동이잖아요. 비일상적인 그 행위 속에서 여행지에서 벌어지는 그들의 말과 행동은 굉장히 일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미가 있어요. 여행을 가도 일상을 사는 것과 똑같은 케미와 상황들이 펼쳐지거든요. 거기에서 또 재미를 뽑아냅니다. 여행은 비일상 속의 일상성을 뽑아내는 어떤 모티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뽑은 게 음식. 무언가를 해먹습니다, 항상. 삼시세끼는 그거 자체가 하나의 모티브인 거죠. 가서 내가 기른 것들로 밥을 해먹는다. 그리고 차승원, 유해진도 거기서 잡은 것들로 밥을 해먹는다. 요즘은 조금 덜하지만 쿡방이 한국 방송 예능계의 대세였던 적이 있었잖아요. 한동안 네. 몰이를 했었죠. 대표적인 인물이 뭐 백종원, 또 뭐 냉장고를 부탁해 등등. 근데 그 쿡방의 가장 시작점을 보면 삼시세끼 첫 번째 시즌이 있어요. 네. 그 전까지는 삼시세끼 전에는 쿡방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서진과 옥태견이 만들어내는 그 날 것 그대로의 음식 만들기. 그거를 굉장히 유려한 카메라 워킹과 아름다운 화면, 맛깔나는 음악들로 살려내서 뭔가 음식을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재밌고 흥미롭구나. 라고 해서 쿡방을 만들어낸 시초가 사실은 삼시세끼예요. 야. 그래서 다시 한번 키워드를 말씀드려보면 인간, 관계, 여행, 비일상 속의 일상, 그리고 음식. 이렇게 5개의 그 문화적인 코드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변주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 이거 뭘 말하고 있느냐? 알겠어. 저거 5개를 가지고 방송을 만드는 건 알겠는데 그게 왜 이렇게 히트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도 뭐 늦게 쫓아했든 뭐 했든 비스무리한 포맷을 가지고 막 들이대고 하기는 하는데. 네. 일단은 그 가장 명민한 요소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제일 먼저 움직인 컨텐츠였다는 걸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없었던 컨텐츠를 먼저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시청자의 마음을 움직였잖아요. 가장 큰 포인트는 도시인들의 삶과 그 로망을 정반대로 실현해 주는 거였던 거죠. 네. 나영석 PD의 작품들은 하나같이 굉장히 템포가 여유롭습니다. 들이죠. 보고 네. 있으면.
느리다는 컨셉보다는 여유롭다고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톤 앤 매너 자체가. 급할 게 없어.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충분히 여유를 즐기면서 느릿느릿 갑니다. 근데 그게 답답해 보이는 게 아니라 여유로워 보이는 거죠. 네. 보세요. 지금 현대인의 삶이 굉장히 스피디하잖아요. 쫓기고 늘 무언가 성과를 내야 하고 각박합니다. 그 삶 속에서 보통 예능들은 이제 그걸 잊어버리게 만드는 정도의 역할이었을 거예요. 현재 답답한 현실에 잠깐 눈을 감고 그냥 시원하면 웃어. 예를 들어 뭐 라디오 스타 같은 것들은. 그런 것도 그냥 웃고 넘어가는 코너잖아요. 또는 내 일상과 전혀 상관없을 것만 같은 그런 특정한 웃기는 상황들을 놓고 즐기는 거였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삼시세끼나 어떤 그 나영석표 예능에서 보여주는 것들은 내가 한 2박 3일 마음 먹으면 충분히 누릴 수 있겠구나 싶은 상황을 상정하는 거예요. 네. 천천히 흘러가게 하고 그것도 멀리 있지도 않아. 강원도야. 그리고 또 뭐 어디 전북 어디야. 가면 되잖아. 거기 가면 일상의 리듬과는 전혀 다른 리듬의 삶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 출연자들이 다 굉장히 행복하고 좋아 보여. 그게 이제 도시인들의 로망을 자극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내가 충분히 하려면 할 수 있지만 그 삶의 정반대 요소를 그냥 보여준 거죠. 할 수는 있지만 막상 또 시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방송들이 대부분 금요일 저녁 밤 10시부터 한 11시 반 이렇게 하거든요. 그 시간대가 뭡니까? 일종의 대리만족인 거네요. 그렇죠. 네. 굉장한 대리만족을 준 거예요. 금요일 밤 10시에서 11시 반이라는 편성 시간이 의미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주 5일 근무잖아요. 그럼 사실상 금요일 저녁이 주말의 시작이에요. 그럼 그 주말의 시작에 어딜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늦잠을 자도 되는 금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TV를 늦게까지 본단 말이죠. 그들에게 너의 지난 일주일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번 돌아볼래? 라고 하는 컨텐츠를 빡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도시인들의 마음속에 확 박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성공의 포인트가 있었다고 봐요. 네. 점차 이렇게 나영석 유니버스는 계속 확장돼서 결국에는 알쓸신잡까지 온 거야. 알쓸신잡은 뭐냐면 느릿하고 여유로운 삶에 좀 더 지적인 나의 삶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욕구까지 결합시킨 거죠. 그게 뭐 일종의 이제 지데너비아스의 그쵸. TV판인 건데 네. 저는 그걸 보면서 한 가지 조금 아쉬웠달까요? 지데너비아시 팟캐스트에서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고 지금도 뭐 종영했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즐기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포맷이 훌륭한데 포맷만 가져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사람들을 가져가 최 사장을 데려가거나 거기 나오는 이제 뭐 다른 캐릭터들도 충분히 매력적인데 네. 더 이제 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컨셉을 가져가서 그 안에 들어가는 캐릭터들은 다른 사람들을 끼워 넣어서 네. 이게 더 성공을 하니까 네. 야 이게 참 뭐 당연하겠으나 네. 한편에서는 이미 성공을 한 셀럽들이 아니면 다시 발굴해가지고 그렇게 되기는 어려운 건가? 라는 생각이 좀 퍽 들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근데 알쓸신잡은 지대너비과 제가 볼 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지대너비에서는 매번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천착을 하거든요. 네. 한 에피소드당. 근데 이제 알쓸신잡은 보면 수백 가지 주제가 동시에 난무합니다. 과연 지대너비의 패널들이 그렇게 수백 가지의 주제를 넘날리며 얘기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 네. 그 부분은 약간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방송에 출연하는 분들의 인지도를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유시민, 유희열을 제외하고 나면 예능에서는 다 처음 보는 얼굴들입니다. 황교익 씨도 예능에 나온 적이 없죠. 그나마 알려진 방송인이 황교익인데. 정재승 박사 없잖아요. 예능에 나온 적은 그래도 없어. 최 사장보다는 많이 나왔지. 물론 그렇지. 네.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을 신선한 인물들을 잘 찾은 거긴 합니다. 유시민 작가도 사실은 썰전을 제외하고 나면 본격적인 예능 나들이는 알쓸신잡이 처음이에요. 그렇긴 하죠. 네. 네. 지금은 약간 맞들였지 양반. 물 들어왔을 때 바짝 당기는 느낌이에요. 네. 원래도 말씀하시기 좋아하지만 거기 나와서 말 진짜 많이 하더라. 네. 네. 금요일 저녁에 소파에 지그시 누워가지고 맥주 한 잔을 까서 TV를 보는 사람들의 욕망 속에 내가 좀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지적이고 싶다라는 욕망도 있었을 텐데 그거마저도 네. 그거마저도 채우는 방송이 알쓸신잡이었던 거죠. 대단히 영리한 기획입니다 이거는. 네. 근데 영리한 기획을 가져갔으면서도 톤 앤 매너 여유롭고 무언가 천천히 가면서 느긋한 일상을 벗어난 비일상성인 그 여행과 어떤 행동들은 여전히 그 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영석 그의 예능들을 쭉 봐왔던 그 10몇 프로의 청취자들은 그 톤이 익숙한 거예요. 그 리듬이. 그러니까 편안히 보게 되면서 이 나에게 익숙한 톤과 포맷 속에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네. 재밌다. 이렇게 지켜보게 되는 겁니다. 네. 현대인의 비어있는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잘 찾아낸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다음 이야기로 연결되는 건데 과연 나영석은 그런 것들을 기획해서 만들어낸 사람인 것이냐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인 것이냐, 그 사람이. 저는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둘 중에 어떤 것 같아요? 다시 질문해 주세요. 왜냐면 네.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게 나영석이라는 사람이 그게 구분될 수 있는 질문인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자기 성정이 녹아들어간 페르소나 같은 프로그램인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냥 머리로만 기획한 어나더 기획 포맷인 것이냐. 저는 전자 같아요. 네, 당연히 전자인 거예요. 네. 나영석 PD가 김태호 PD와 대비된 점이 그거예요. 그 사람 본인이 그렇게 느릿느릿한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게 1박 2일과 무한도전의 가장 큰 차이였어요. 한때 그 투브로가 굉장히 그 라이벌처럼 비춰질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도 굳이 구분해서 말하자면 무도빠예요, 저는. 저는 무도가 보여줬던 반짝반짝하고 발빠른 기획들이 더 맞는 사람이거든요. 그 기준으로 볼 때 1박 2일은 되게 느리고 재미가 없었어요. 네. 된장국 같다고 할까요? 호박전 싸먹는. KBS스럽죠. 네. 네. 쓰는 그래픽이나 이런 것도 다 그랬고, 그리고 늘 똑같은 포맷이잖아요. 여행 간다, 벌칙 맞는다, 누가 밖에서 잔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벌칙을 맞는다. 이거였어요. 그게 이제 시종일관 1박 2일은 그랬잖아요. 근데 무한도전은 한 주도 같은 프로그램이 없었잖아요. 저는, 참 1박 2일은 변화가 없고 재미가 없다. 뚝배기 장맛이 나는 것 같긴 한데, 난 그래도 매일매일 새로운 걸 먹고 싶다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기조가 꾸준히 유지되면서 결국엔 나영석표 예능이 이제 성격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영석이라는 사람 본인이 자기 페르소나를 담은 컨텐츠를 만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에 아까 말했던 나영석이 건드리고 있는 현대사회 현대인의 그 각박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스피디한 라이프 스타일, 거기에 적합한 PD는 김태호입니다. 왜냐하면 즉시성이 있어요. 바로바로 나에게 주는 짜릿한 피드백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 한켠에 즉시성을 주는 기쁨을 딱 걷어내고 나면 마음속 깊은 곳에 원하는 그 깊은 니즈들을 충족시키는 거는 나영석이 추구하는 세계관이었구나 라는 걸 TVN표 예능들을 보면서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생명력이 길어요, 나영석표 예능은. 된장국은 평생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된장국이니까. 그죠? 근데 자극을 추구하는 예능들은 새로운 자극이 오지 않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무한도전의 현재 모습들을 보면 약간 그런 징후가 느껴져요. 여전히 반짝반짝하고 좋은 기획을 많이 하지만 그게 이제 지난 10년간을 달려왔기 때문에 김태호 개인도 그래 무한도전 팀도 굉장히 많이 고갈됐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유재석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출연자들도 이미 많이 고갈됐다. 새로운 게 나올 게 없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나영석표 예능은 새로운 걸 추구하지 않아요. 늘 그대로, 그 느낌 그대로를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영석과 예능을 함께 했던 사람은 식상한데 재미없는데라는 욕을 먹지 않아요. 왜냐면 그걸 바라지 않거든요, 소비자들은. 늘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장수할 수 있고 다음 시즌으로 가도 잘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김프로쇼는 어떻게 됩니까? 김프로쇼는 제가 볼 때 저도 같이 기획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약간은 무한도전적인 색깔에 가까워요. 저희 김프로쇼는.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계속 새로운 걸 추구하고. 네. 그 어쩔 수가 없어. 만드는 사람의 성정에 달린 것 같아요. 당신이나 나나 된장국 같은 사람은 아니야. 냉정하게 말하면. 네, 그렇죠. 그런 거 하면 재미없어서 먼저 죽어온다. 네. 그리고 지금 사실 네. 제가 뭐 김반장이나 법조 얘기할 때 이런 느낌이구나. 한마디도 얹을 게 없네. 그냥 듣고, 네, 네. 그렇지. 이렇게 사람은 반면교사가 중요한 겁니다. 네. 근데 네. 제가 이제 얹을 수 없는 이유가 네. 사실 저는 리얼 버라이티 예능을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게 잘 안 봤다고 하더라고. 저는 그거를 못 보고 있어요. 성정이 틀어놓고 보다가 약간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그 반발심. 고등학생이 있잖아요. 학생부 선생님한테 혼날 때 한마디 하고 싶은 약간 이런 느낌. 쟤네들이 돈 저렇게 많이 받고 가서 놀고 있는 거를 내가 왜 보고 있어야 돼? 라는 생각. 그렇군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왜냐면 나도 내 친구들이랑 혹은 내 주변에 있는 뭐 이런 사람들이랑 놀러 가면 재밌게 놀거든. 그렇지. 근데 굳이 내가 저 사람들 회당 1,000만 원 이상씩 받으면서 놀러 가가지고 하는 걸 보고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업자 마인드였나 봐요. 그래서 자꾸 안 보게 되더라고. 당신 같은 시청자가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TV를 안 보는 겁니다. 그치. 네. 근데 당신 같지 않은 사람들이 한 14%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 국민에. 네, 그럼요. 14%면은 단순 계산을 해도 한 700만 이상의 청취자가 TV 앞에 모여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매스들을 모일 만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컨텐츠의 힘이 나영석 PD 방송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요. 네. 인정합니다. 그거는. 그렇죠. 네, 저하고 취향이 안 맞아서 제가 뭐 안 봤을 뿐이지만 네. 나영석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의 힘은 분명히 굉장하죠. 배워야죠. 네.
이 양반의 힘은 뚝배기처럼 끓어오르는데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한 번 끓기 시작하면 굉장히 오래 지속되는 힘이었다. 그게 이제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렇게 보이는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KBS에서 계속 있었으면 저렇게 반짝반짝한 기획을 시즌제로 할 수 있었겠네요. 할 수 없었죠. 전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나영석 PD가 결심을 하고 CJ ENM으로 옮기고 그걸 충분히 서포트를 해줘서 더 폭발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기 때문에요. 네. 나영석이 CJ ENM으로 옮긴 뒤에 첫 그 예능이었던 꽃보다 할배가 생각보다 잘 안 됐다면 또는 시즌 1은 잘 됐지만 시즌 2가 잘 안 됐다면 삼시세끼가 잘 안 됐다면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네. 근데 KBS는 방에도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거를 추구하고 갈 거냐의 문제이긴 그렇죠. 할 텐데 네. 공중파는 일단 시즌제로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지금은 이제 생각이 다르겠죠. 왜냐하면 네. 성공한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공룡이 된 조직에서 뭔가를 하는 게 도전하는 게 매우 어려운 게요. 그렇죠. 성공 사례가 있으면 그걸 따라가지고 답습하면서 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를 나서서 시도하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힘들어하죠. 그거는 참 공중파가 좀 빨리 바꿨으면 하는 포인트긴 한 것 같아요. 무한도전만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 공헌을 해줬 컨텐츠가 어디 있어요, MBC에. 없죠. 없죠. 지금도 여전히 MBC 간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단 하루도 쉴 수가 없어요. 네. 단 한 주도 방송을 스탑시킬 수가 없어요. 거의 광고가 얼만데 뭐 이러겠지. 예. 더 좋은 방송을 만들게 하려면 그 김태호 PD가 여러 차례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무한도전도 시즌제로 가고 싶다고 진짜로 진심으로 너무나 바라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공중파가 그게 허락이 안 되는 유연하지 못한 그 조직 문화. 안타깝습니다. 특히나 MBC는 네.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선수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크거든요. 왜냐면 반짝반짝한 사람들이 있으면 네. 그 뒤에 이렇게 준비해놓고 갈아 끼면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네. 사실 지난 10년 동안은 택도 아닌 사람들이 자리에 많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김태호를 바톤을 받아가지고 저 팀이 쉬는 동안에 이거를 받쳐줄 팀이 없는 거야 자기들도.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가자. 반짝이고 좋았던 MBC 예능 PD들이 싹 다 자리를 비웠죠. 그때 네. 나가기도 하고 뭐 유배지로 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그걸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가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어. 최 사장님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 최 사장님이 알아서 하시겠고.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나영석 월드 세계관은 이야기했고 왜 그 세계관이 시청자의 마음을 움직였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나 드렸던 거고 두 번째는 나영석이 함께 다니고 있는 사람들, 출연자들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여기도 비교가 됩니다. 무한도전은 고정된 멤버 5, 6명. 그 5, 6명으로 모든 걸 끌고 가고 있어요, 사실상. 그리고 중간에 들어오는 게스트들은 물론 뭐 늘 있죠. 한때 초반에는 김재동, 데프콘, 그리고 자주 등장했던 여러 캐릭터도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그냥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했지 사실은 그 6명이 메인이었어요. 10년째 바뀌지 않았죠. 그런데 나영석의 컨텐츠들은 컨텐츠마다 주인공이 다 달라요. 일단 나영석의 페르소나 같이 불리는 이서진. 이서진은 꽃보다 시리즈를 맡고 있어요. 그리고 삼시세끼를 맡고 있죠. 윤식당도 들어갑니다. 근데 나머지 시즌들에 들어보면 삼시세끼에서도 차승원, 유해진이라는 굉장히 새로운 캐릭터가 나왔죠. 근데 보세요. 차승원이나 유해진이 그 전에 예능에 나온 거 본 적 있어? 없죠. 없어요.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연탄 날리던 생각이 난다. 네. 그거 잠깐 나온 거잖아. 맨 처음에. 네. 무한도전 맨 처음 시작할 때. 맞아. 네. 얼굴 시꺼매져가지고. 네, 연탄 날르고 막, 그러다가 시청률 안 나와가지고, 네. 단내 만에 뭐 그러던 때가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차승원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요리를 잘하는지 알았나요? 몰랐죠. 몰랐죠. 네. 유해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망치로 뚝딱해서 손재주가 좋은 사람인 걸 알았나요? 몰랐죠. 몰랐잖아요. 나영석 PD는 그런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관찰한 겁니다. 그래서 갖다 앉힌 거예요. 네, 그게 놀라운 점이에요. 네. 이서진이라는 배우의 예능 캐릭터로서의 어떤 그 가능성을 누가 받겠냐고요. 그렇지. 네, 그 사람은 그 전까지는 그냥 왕 역할했던 배우야. 그렇지. 네, 그리고 다모에서 되게 멋있는 조선 수사관이었단 말이죠. 근데 예능에 앉혀놓으니까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렇지. 네. 한때 그 굉장한 유행어였지만 네. 너무나 생뚱맞게 유머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굉장히 도회적인 캐릭터거든요. 사실 이서진은. 본인도 유학을 뉴욕에서 했고 그리고 미술을 전공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그 본인 스스로도 되게 그 까칠해요. 성격이 원래. 그리고 되게 잘 사는 집 아들이라 뭐 걱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런 스타일이야. 되게 뺀질거리면서. 근데 뭘 맡기면
자기가 좋으면 계속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1박 2일에서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나영석 배우가 저 사람은 참 특이한 캐릭터다. 뭘 해도 크게 당황하는 게 없어요. 되게 유들유들하게 다 넘어가요. 말수도 별로 없으면서. 네. 그냥 씩 웃으면서 넘어가잖아. 근데 저 사람을 극한 환경에 놓이면 어떤 상황이 생길까? 그걸 상상해 본 거죠. 연기 대선배들 4명을 모시고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보내보자. 아,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서진이 근데 어른을 되게 잘 모시는 공손한 그 매너 있는 면이 있거든요. 저 양반을 화를 낼 수 없는 상황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빅재미가 빵빵 터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윤식당, 윤여정 선생님이 예능 나온 거 봤습니까? 아, 못 뽑았죠. 없잖아. 뽑았죠. 네. 윤여정 선생이 굉장히 까칠한 캐릭터예요. 네. 그리고 이분 되게 옛날에 이제 미국에서 조영남 씨랑 사실 때부터 외국 생활에 되게 익숙한 사람입니다. 연기도 그 연기 톤 영화 좋아하니까 알잖아. 네. 대단히 개성 있고 까칠하거든요. 그렇죠. 그분이야말로 자기 페르소나가 연기에 막 묻어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을 예능으로 안 친다? 이거 약간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거기서 또 착안을 한 거예요. 저런 분이 요리를 할 때 이서진이 서브를 하면 어떻게 될까? 아, 그런 또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서진을 골탕 먹일 때 재미가 나온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서진 상무를 골탕 먹이는 상황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방송이 잘 되니까 이서진 상무는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연기자로서의 그 성과가 높아지죠. CF도 잘 들어오고. 그러네요. 안 할 수 없잖아. 야.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일종의 개미지옥이죠. 네. 그런 개미지옥은 들어가고 싶네요. 네. 나영석표 개미지옥. 네. 말씀했던 것처럼 1박 2일에서 계속해서 한 배를 탔던 강호동, 네. 이수근 두 사람이 어려워지니까 신서유기로 구해냈잖아요. 그것도 나영석의 그 유니버스를 구성하는 데서 되게 중요한 코드입니다. 의리. 한 번 믿고 좋아했던 사람은 계속 같이 가고 싶다. 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눈여겨보고 싶은 게 유희열이라는 존재입니다. 유희열. 유희열이 왕왕 그 전에 이제 예능에 나오긴 했어요. 이제 음악인의 면모로 많이 나왔죠. 그렇죠. 이제 스케치북 한 10년 넘게 했고, 저는 MBC에서 뭐 모친소 이런 거 할 때 그냥 잠깐 등장하기도 했고, 근데 유희열 본인이 사실은 그 컨텐츠를 알고 있는 사람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MC예요, MC. 라디오 MC로는 정말 독보적이거든요. 그 가능성을 캐치를 한 거예요. 알쓸신잡의 약간 메인 MC처럼 돌아다니죠. 다른 예능이랑 이게 기획이 다르다는 거야. 메인 MC로 말 잘하고 모든 상황을 딱 꿰뚫고 있는 유재석이나 신동엽 같은 사람을 안 치는 게 아니야. 유희열은 그 4명 사이에 앉아있으면 아는 게 제일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건지 알겠죠? 그렇죠. 아는 게 없으니까 MC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때 유희열이 굉장히 그 초라해지면서 막 웃음을 구걸하는 그 모습이 실은 굉장히 예능적이다라는 걸 캐치한 거죠. 그래서 그 나머지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입신 센 아저씨들을 안 치고 유희열을 깍두기처럼 낀 거예요. 유희열 본인이 내가 그런 구도에서 방송을 해야 된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방송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저 사람들도 아는 게 없잖아.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잘 꼬드겨서 가도록 하는 게 또 나영석표 개미지옥인 겁니다. 네. 근데 잘 됐잖아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유희열 본인은 연예인으로서 또 다른 자기의 캐릭터를 거기서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알쓸신잡 시즌2에 또 나오는 거죠. 나올 수밖에 없어.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용병술이 굉장히 뛰어난 장수인 겁니다, 나영석은.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감탄스럽습니다. 늘 새로운 얼굴, 못 봤던 얼굴들에 대해서 저 사람이라면 어떤 느낌일까를 항상 관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가능성을 보고 있는 사람이 이번에 스페인으로 간 윤식당에서 이제 알바생으로 등장한 박서준 배우. 박서준. 아이고, 잘하더라. 아우, 잘하잖아. 요즘 애들의 젊은 애들의 전형적인 얼굴과 룩을 하고 있지만 스페니쉬를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그죠? 현장에 나타났을 때 빠릿빠릿한 모습들. 네. 예고편 보면 알겠지만 그 식당의 에이스로 점점 커나간단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이랑 말도 해. 서준? 무슨 뭐 이러면서 그거를 포인트를 찍어서 데리고 온 거라고 전 봐요. 네. 나영석이 갖다 앉힌 그 예능 캐릭터들은 단 하나도 이미지가 허투루 낭비되는 게 없어요. 정확히 그 사람의 모습이 거기에 딱 투영되게 상황을 잘 판을 깔아주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보통 다른 TV 기획 예능이랑 굉장히 다른 겁니다. TV 기획 예능은 기획 의도 안에 그 사람이 해줄 역할을 미리 상정을 해놓고 사람을 갖다 앉혀요. 익숙하겠지만 그 방법이. 근데 그게 아니고 나영석표 예능은 그 사람이어야만 하는 상황을 펼쳐놓고 그냥 던져놔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모습이 나오게 만드는 거죠. 거기서 재미 포인트를 찾아내는 겁니다. 네. 기존의 예능을 만들었던 문법이랑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이제 시청자들은 그 눈이 높아졌거든요. 일반적인 TV를 많이 보는 드라마나 예능 시청자들은 기획 의도를 간파하는 능력까지도 갖고 있는 시청자들이 우리나라 시청자예요. 네. 어설프게 앉힌 캐릭터는 알아봐요. 아, 쟤는 저런 역할을 해서 앉아있는 거구나. 아, 근데 뭐 생각보다 역할을 잘 못하네. 홈런이 잘 안 터지네. 이렇게 본단 말이죠. 크리티커의 눈으로 봐요. 근데 나영석표 예능은 다 까발리고 가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을 여기 앉혀놓고 저 사람의 날것의 정제되지 않은 모습들을 가지고 웃음을 만들어 볼 테니까 한번 느껴보세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뭐가 펼쳐지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기꺼이 그렇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보게 됩니다. 시청자들도. 기획된 게 아니구나 저거는. 저 상황에서 저렇게 예를 들어 박서준이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저게 기획된 게 아니다. 저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나오는 거구나 라는 거죠. 그런 기획판을 깔아 놓을 줄 아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그게 불과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런 예능을 만들었다면 너무 앞서갔을 거예요. 그렇죠. 안 되겠죠. 이해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거의 트루먼 쇼에 가까운 건데. 그렇죠. 예. 예. 시청자들의 리액션이나 그 깊이가 그 정도가 되고 있다는 걸 또 민감하게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다. 네. 청국장인데 영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길게 얘기는 했지만 나영석이 펼쳐가고 있는 이 예능들은 앞으로도 생명력이 굉장히 길 거다. 저는 이제 감히 예언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예능 유니버스는 어쩌면 대한민국 TV 예능사에서 가장 중요한 한 장르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미 됐다고 평가해도 뭐. 네. 무방하죠. 네. 무방한데 적어도 한 사이클을 예를 들어 강호동 유재석의 시대라는 게 하나의 예능의 장르 시대가 있어요. 그게 한 10년 갔거든요. 그런 10년에 버금할 만한 어떤 지난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은 강호동 유재석의 시대였다면 2000년대, 2010년 이후부터 2020년대까지는 나영석의 시대였다라고 말하려면 앞으로 한 4, 5년은 더 홈런을 쳐줘야 됩니다. 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뭐 그거하고는 약간 궤가 다른 얘기인데 네. 조금 아쉬운 게 있는 게 뭐냐면 네. 우리 사회가 진짜로 늙어가고 있구나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네. 뭐 유재석 한참 고생하다가 떴다고 하지만 그래도 31살인가에 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강호동 뭐 이런 사람들 다 20대 후반, 늦은 사람이 3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이 메인 MC, 네. S급인데 그 뒤로 사실 30대 초반에 그렇게 그 사람들의 뒷자리를 물려받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지금 없거든요. 안 나타나죠. 없잖아. 네, 네. 근데 이게 정말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이냐. 그렇진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 젊은 MC를 선호하는 연령대들이 TV를 안 TV를 보는 안 거지. 봅니다. TV를 안 보는 거예요. 메인 청취자가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 냉정하게 말하면 30대 중반 이후부터가 사실 TV 메인 시청자예요. 그렇지. 30대 중후반에게는 익숙한 그 MC들이 나오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거고요. 물론 미디어 환경이 바뀌는 영향도 있긴 하지만 2030 세대들이 구매력이 별로 없어요. 실질 경제력이 굉장히 그 예전 2030 세대보다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2030 세대를 그러니까 구매력이 있다면 그들을 슈킹할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겠죠. 공중파들도 살아야 되니까. 네. 근데 걔네들이 광고를 지켜보면서 구매를 할 만한 여력이 없는 세대로 보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 전반적으로 사회가 나이가 높아져가지고 있어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그 2030 세대가 즐겨보는 온라인 매체에서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포맷의 컨텐츠들이 나와서 히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긴급 편성된 얘기긴 하지만 저도 평소에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내용들이었는데 우리나라 TV 프로그램에 사실 대한민국 TV 프로그램 드라마 아니면 예능이에요. 네. 그 두 가지가 돈을 법니다. 근데 이제 드라마는 됐고 잘 모르겠고 예능판을 볼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던 나영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자, 뭐 아무튼 이렇게 반짝반짝한 사람이 김프로 쇼를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네.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를 시도하기도 하고 네. 뭐 굉장히 즉흥적이기도 하고 충동적이기도 하지만 네. 나름대로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즐겁게 들어주시고 대신에 저희가 그 기존에 있습니다. 저희가 뭔가를 빨리빨리 바꾸고 싶어하고 뭐 이런 성정이어가지고 네. 나영석 같은 뚝배기의 맛은 안 나올지 모르겠으나 네. 저희가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고민을 깊게 하는 거는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뭔가 사람을 조금 더 진정성을 가지고 네.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것들은 있으니까 아무튼 좀 저희가 만드는 것들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뚝배기 쪽이 가능성 있는 캐릭터는 배 감독이에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 김프로쇼 유니버스 안에 김태호식의 뷔페 코너도 있지만 뚝배기 코너도 만들어서 장수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캐릭터로 배 감독을 저는 염두에 두면서 계속 기획을 하고 있어요, 사실. 네. 네. 근데 저 양반 영화 찍어야 되는데. 영화 찍어야죠. 네. 네. 모르겠다. 네. 자, 아무튼 그래서 긴급 편성된 수요 야부리. 그렇죠. 네. 대중문화 야부리. 어떻게 나영석 PD의 프로그램을 좋아하셨던 분들 네. 뭐 이미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또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하여튼 뭐 프로그램을 열심히 잘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리저리 돌아와서 어쨌건 네. 우리가 잘하겠다. 의식의 흐름에 따라
마치기 전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나영석 PD가 만든 프로그램 포맷들을 해외로 수출을 꽤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포맷이 수출될 때 매뉴얼 북이 있는데 거의 한 150회 이상 나옵니다. 그 안에는 어떤 소도구가 어떤 자리에 비치되어 있어야 하고 그때의 위치는 어떤 각도여야 되는 게 굉장히 세밀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삼시세끼에서 보여지는 그 자연스러운 풍경이 있죠. 네. 자연스럽게 느끼게끔 냉정하게 세팅된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야, 그건 한번 좀 구해서 보고 싶네요. 네. 자, 아무튼 그래서 긴급 편성으로 저희가 꾸며드린 수요 야부리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는 심영원 작가님과 함께 그렇죠. 역사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